부정선거에서는 두 개 세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세션에서는 한미 부정선거 정치 외교학적 배경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세션은 40 부정선거와 국제 공조 국민 저항 방법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이신 서석구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미 양국이 그야말로 이 민주주의의 그 표본이 되어 왔던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소개할 발제하시는 마이클 신 박사님은 매사추세츠 국제경제학 교수시고, 제가 평소에도 마이클 신 박사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트럼프 공화당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이라든가, 특히 한국에 트럼프를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너무 잘못 소개하고 곡해해가지고 마치 또라이 같이 이렇게 그냥 터무니없이 중상모략을 하는 이런 처지에서 이 마이클 신 박사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현지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 트럼프 공화당 그 시절에 한국에 4.15 총선이 일어나고, 또 그 이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지고 했을 때 제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백악관 기자들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녀 목사님을 상대로 해서 영어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적법 절차에 반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요지에 제가 그 영어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은 역시 목사님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녀 목사님이 아주 깊은 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기회도 우리 마이클 신 박사님을 모시고 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국의 이 부정선거, 이게 한미 공조가 필요하고, 이 한미 양국이 공조해가지고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부정선거 카르텔을 쳐부수는 위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얘기하실 이 마이클 박사님과 함께 제가 이걸 진행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우리 마이클 박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마이클 신 박사님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처음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노무현 정권 대통령 선거 당선 그때부터 부정선거 투쟁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제가 트럼프 필승 한인팀의 제가 고문을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우리 민경욱 대표님께서 열심히 정말 투쟁하시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트럼프 공화당에다가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 경고를 소홀히 들은 탓에 결국 그 뼈아픈 패배를 했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데, 결국 그때 미국의 법무부 장관과 미국의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하지 않아서 결국은 정권을 빼앗긴처럼 한국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번 총선에도 참패했고, 지난번 4.15 총선도 참패했고,
우리 부방대 한교안 대표가 이끄는 부방대와 또 민경욱 대표가 이끄는 그 국토본이 끊임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수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강과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영문으로 작성해가지고 트럼프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그 트럼프 필승 한인팀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계속 그걸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클 신 박사님을 이 단상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신 박사님이 주재할 발제는 트럼프피즘이 국내외에 끼칠 영향, 그야말로 한미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이클 신 박사님을 모시고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아마 미국에서 치열하게 부정선거에 투쟁하신 분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에도 널리 알려주신 분인데 오늘 이 소중한 기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클 신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영광입니다. 변호사님 너무 과찬한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처음에 제안을 받고 트럼피즘과 이 국제 공조 그리고 공명선거 이런 그 단어들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잘 말씀을 드려야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트럼피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이틀이 됐는데 그동안에 쭉 듣는 얘기 또 미국에서도 듣는 이야기를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제 그 장사꾼이다. 뭐 돈밖에 모른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국 분들한테 들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트럼프 하면 이제 뭐 여성 편력이 아주 심하고 뭐 그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미국의 그 좌파 언론이 미국의 언론은 참고로 여러분들 미국 작년 말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인들의 75%가 언론을 믿질 않습니다. 미국에서 주류 언론을 믿는 사람은 전 국민의 4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전 세계가 각 나라로 자국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보도를 하니까 특히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또 TV는 뭐 CNN이나 MSNBC 같은 이런 그 좌파 성향이 짙은 언론이 전 세계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에 그 공정한 방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번역해서 하니까 이게 미국의 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그러면은 트럼피즘이라는 게 뭐냐? 트럼프의 사상 또는 트럼프의 뭐 이념 정도가 될 텐데 이 트럼피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트럼피즘이 왜 생겨났으며 어떠한 배경 때문에 트럼프의 사상이 미국에서 그 많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느냐를 우선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1990년 그러니까 1989년도에 이제 소련이 패망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전 세계가 양대 축이 있었어요. 두 슈퍼파워가 있었으니까 소련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친소 국가 아니면 친미 국가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뭐 조그만한 이 그룹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소련이 이념 경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망하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16조각으로 이제 쪼개졌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덩어리가 남은 게 러시아고, 두 번째로 큰 덩어리가 우크라이나. 요즘에 이제 싸우고 있죠, 두 나라가. 그런데 두 개의 축이 있었을 그 시절은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 그 시대를 바이폴라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라는 건 둘이라는 뜻이고 폴라라는 건 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폴라 하면 축이 두 개다, 소련과 미국. 근데 하나가 없어져서 이제 축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1990년도부터 이 국제 정치에서 이 세상을 유니폴라 시대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유니라는 건 이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 전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니까 그때 미국의 외교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 80년대 말까지 두 개의 축이 있었을 때 세상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우방을 원조하고 돕고, 소련의 우방은 미국이 생션을 하고 그런 상태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외교 정책은 반쪽짜리였죠. 미국의 동맹들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1990년대에 미국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레이건 말기 부시 초기에 이제 소련이 패망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대적할 나라가 더 이상 없다. 그 당시에 199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20번째까지 군사대국, 예를 들면 뭐 중공이라든가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쭉 해가지고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의 국력을 따라오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이런 또 정계에서 양당 다 공화 민주 할 거 없이 이제 드디어 미국의 이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왔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팍스 로마나에서 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에 2000년 전에 로마의 힘이 너무 커서 어떤 나라도 서로 조그만 나라들끼리 싸울 수가 없다. 로마가 가가지고 평정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화가 유지됐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이제 2000년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구소련 국가, 구소련이 해체된 국가는 물론이고 중공, 북한, 쿠바 같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끌어안는 외교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나온 게 글로벌리즘이고, 그게 미국의 글로벌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30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기업도 세계 본사 그러면은 인터내셔널 헤드쿼터 이렇게 표현했지 글로벌 헤드쿼터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걸 쓰기 시작한 게 1990년대에 미 국무성의 외교 정책이 글로벌 정책으로 바뀌면서부터 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글로벌 정책으로 바뀌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전략을 세운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교 정책은 이제 크게 아이솔레이셔니즘이라는 정책이 있고 고립주의 정책, 그것은 1945년도 이전입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 동안,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 군사 정책까지 포함한 engagement policy예요. 그래서 engagement라는 거는 개입한다는 뜻인데 engagement policy도 두 개로 나뉩니다. 이 offshore engagement이 있고 onshore engagement이 있어요. shore라는 거는 이제 바닷가라는 얘기죠. 해안. 그래서 onshore 하면은 미군을 그 나라 땅 위에다가 주둔시키는 게 onshore engagement고, offshore는 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국가의 땅은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 있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미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미군의 군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게 offshore engagement예요.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까지 42차 대전 이전에 고립주의 외교 정책,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onshore, offshore engagement 정책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안 해본 게 있죠. 안 해본 게 부시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dominance foreign policy라는 거예요. 그래서 dominance foreign policy라는 건 뭐냐면 dominance는 글자 그대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국무성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대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미국은 1990년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전 세계를 미국이 dominate 하는 팔러시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00개 나라를 미국 밑에다가 쭉 줄을 세워놓고 미국이 세계를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버드 정치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9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제 초판이고 91년도에 수정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End of History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full name은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진정한 의미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도래를 했으니까 전 세계는 perpetual peace, 그러니까 영구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게 그 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를 탑 10, 탑 20까지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이기지 못하니까. 실제 그게 사실이었고 1990년대에는 30년 전에. 그러니까 어떤 놈이든지 이제 까불지를 못한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왜 미국이 자꾸 중국을 부자를 만들어주는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미국이 전 세계에 줄을 세우는데 러시아나 중공과 같이 등치가 큰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이 나라들을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게 국제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언제 성공을 했냐면 1945년도 이후에 그때까지 미국과 철천지 원수로 싸우던 독일하고 일본이 패망을 하니까 독일하고 일본을 무슨 어떻게 끌어다가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마샬 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조를 통해서 어저께까지 서로 죽고 죽이던 미국의 가장 큰 원수가 독일하고 일본이겠죠. 1940년대 이전에 45년도까지. 근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이 두 나라를 엄청나게 원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로부터 약 15년쯤 됐을 때, 그러니까 한 60년대쯤 들어졌을 때는
이 원수 두 나라가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이 됐어요. 예,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그러니까 1990년대에 미국의 민주공화 정치인들이 양쪽 다 우리는 사실 러시아하고 중공은 2차 대전 때까지 우리의 우방 아니었느냐. 여러분들 아시죠? 예, 소련하고 중공은 미국의 우방이에요. 1945년도까지는. 예,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중공하고 러시아는 미국의 우방입니다. 사이가 틀어진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하면서 끊어진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이 두 나라하고. 그런데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야, 우리하고 최고 원수졌던 이 독일하고 일본 친구들도 우방이 되는데 우리의 우방이었던 중공이나 러시아를 우리가 도와주면 더 독일이나 일본보다 우방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라를 도와주는 게 맞다. 예, 그런 정책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믿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국제 기구가 있어요.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WTO라든가 이런 기관은 완전히 미국의 자본주의를 위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그 안녕을 도모하고 무역과 이런 것을 증진하는 친미국가 위주의 그런 국제기구예요. 45년도부터 90년대까지. 그런데 거기는 러시아나 중공 같은 나라는 멤버가 될 수 없었어요. 예, 친소 국가들은 못 들어오는 그 조직이에요. 여기에 중공과 소련을 멤버로 받아주면 이 사람들이 좋아서 날뛸 거 아니냐. 자기네들도 부자가 될 텐데. 그래서 제일 먼저 러시아를 IMF 멤버를 들게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다음에 중공을 WTO 멤버를 하게 하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의 외교 전략이에요. 바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미국이 남아는 파워니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줄을 세우면 된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치 그 학 이론 중에 Democratic Peace Theory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민주 평화 뭐 이론 이렇게 번역이 될 텐데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민주국가와 민주국가는 전쟁을 서로 하지 않는다라는 설이에요. 예, 또 대체적으로 맞고 그러니까 미국의 1990년대에 민주공화 양당 정치인들하고 언론, 학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를 미국과 똑같은 리버럴 디모크래시 이 정권으로 만들어버리면 200개 나라를 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전 미국의 90년대에 합의가 된 거예요. 예, 정치인들 민주공화가 합의가 되고 학계가 합의가 되고 언론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그거를 그 소련이나 중공이나 이런 놈들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데모크래틱 피스 티어리는 정치학 이론이고 경제학 이론 중에 comparative advantage라는 이론이 있어요. comparative advantage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하는 일만 해서 그러니까 분업화해서 서로 그 결과물을 교환하면 모든 국가나 이 개인이 발전한다. 그런 이론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국무성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 엄청나게 큰 돈을 받은 미국의 똑똑하다는 학자들이 어떤 이 어드바이스를 또 했느냐? 데모크래틱 피스 티어리는 정치학이니까 믿을 수 없고 어느 나라가 화가 나서 확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튼튼한 이론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경제학 이론 중에 comparative advantage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국제 무역을 할 때 어떤 나라가 잘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다른 나라는 그 자기네들이 잘하는 물건을 파서 팔면 전 세계가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탈공업 사회로 갔다. 그러니까 미국은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거는 중공에다 갖다 주고 인건비도 싸고 인간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미국은 내노 테크놀로지라든가 무슨 우주 항공학이라든가 또 금융산업이라든가 의료 사업이라든가 항우주 이런 것만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은 패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중국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매뉴팩처링을 하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공장을 싹 다 뜯어다가 중국에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이 계획한 대로 되질 않았죠.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페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이제 미국이 디커플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의 새로 바뀐 다머넌스 팔러시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2001년도에 9.11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 미국이 전 세계를 다머네이트하는 팔러시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사우디 등 이런 아랍 국가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 다머넌스 팔러시는 미국의 정책이고 그 정책 밑에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이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스트래티지가 뭐냐? 전략이 그 전략이 liberal hegemony 전략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발음을 liberal hegemon이라고 발음해요. 우리 이제 독일식으로 헤게모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liberal hegemon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liberal은 자유스럽다는 얘기고 헤게모니는 강력한 리더십을 뜻하는데 두 단어가 이게 붙어서 very contradictory한 단어예요. 그죠? 자유스러운 강력한 리더십이자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미국식 리버럴 디모크래시로 만드는데 말을 안 듣는 놈들이 나온다. 틀림없이 말을 안 듣는 놈들이 북한이나 무슨 중공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 그거는 이렇게 꼴밤을 때리면서까지도 고치겠다라는 게 리버럴 헤제머니 팔러스예요. 그러니까 야 러시아 너네도 민주주의 해. 중공 너네도 민주주의 해. 북한 너네도 해. 그런데 우리는 안 할래요 하면은 돈과 힘으로 찍어 눌러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겠다는 스트래티지가 리버럴 헤게머니 팔러스예요. 근데 이게 워킹이 안 되는 걸 증명한 게 9.11이에요. 여기에서 아랍 사람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 요 리버럴 헤게머니 팔러시를 미국이 시도하는 데 있어서 몇 나라를 이렇게 골라놨어요. 우선 첫 번째, 이 미국의 우방국이라도 독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가 손을 본다. 이거 독재는 나쁘다.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여성을 운전도 못하게 하고 또 남자는 부인을 3명, 4명 거느리지만 여성들은 얼굴만 이렇게 벗고 나가도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인권이 아주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나라를 두 번째 타겟으로 한 거예요. 그게 사우디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34년째 지금 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쭉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그다음에 클린턴 8년이죠. 재선했으니까. 그죠? 그다음에 아들 부시가 재선을 해서 또 8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가 또 8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4년을 했는데 이 34년 1990년도부터 지금 오늘 2004년까지 미 국무성이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 글로벌 다머넌스 팔러시에 딱 그것을 실시하지 않은 정권이 있어요. 어떤 정권이겠어요? 트럼프 정권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글로벌 다머넌스는 워킹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이 나온 배경이 그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사우디와 같이 몇천 년 동안 자기네 나름대로의 트래디션과 또 그 문화가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미국식으로 바꾼다고 되냐? 아무리 미국이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런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2001년도에 9/11이 터졌는 제가 언젠데 계속 이 외교 정책을 바꾸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트럼피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주한미군 뺀다. 그것은 너무 그 논리를 비약적으로 보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4년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때 주한미군이 줄질 않고 늘었어요. 평택에.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미군을 뺐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던지는 말이 정치적인 수사예요. 레토릭이에요. 니고시에이션을 하기 위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을 뭐 제가 특별히 공부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께 이 예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국제 무역 협력 중에 양자간 협력이라는 거 아시죠? 그 트럼프는 WTO를 싫어했어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왜 어떤 나라 무역 문제를 관여하냐. 그래서 중국하고는 우리가 US-China Trade Agreement라는 거를 트럼프가 처음에 그 취임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트럼프 말기에 2020년 11월 달인가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에다가 미중 무역 협정의 그 조건을 어떻게 썼냐면 이게 뉴스가 그래서 진실을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중국에다 대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을 할 때 앞으로 이 어그리먼트는 어떤 논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은 미국을 제소하거나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 다음에 무역상 문제가 생기면 미국만 중국을 제소하고 문제 삼을 수 있다. 이게 미중 무역 협정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측에서는 국제 협정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협정이 어딨냐. 외교도 동등하게 해야 되고 이런 무역 거래도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 동등하냐 미국하고 중국이. 근데 트럼프의 이론은 간단해요. 결국은 시진핑이 4년을 끌다가 항복하고 무릎 꿇고 사인을 했어요. 글자 그대로. 트럼프의 이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액수가 너무 크니까 간단하게 액수를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에다 파는 게 1년에 100억을 판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그거의 반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한 50억밖에.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다가 50억어치를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손님이 왕이냐 물건을 파는 쪽이 왕이냐예요. 그 물건을 사가는 쪽이 왕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을 미국이 미국 돈을 중국에 주고 니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가 사오는데 왜 니네가 말하는 조건으로 내가 물건을 사야 되냐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니네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액수가 우리가 니네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는 손님이고 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이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내가 네 말을 듣냐. 이게 미중 무역 협정이에요. 만나면 그 얘기를 4년을 하다가 결국은 트럼프가 트럼프 말기에 사인했어요. 그대로. 왜냐? 이거에 사인을 안 하면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메이드 인 홍콩을 지금부터 중국제로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메이드 인 차이나는 관세를 물리지만 미국에서 메이드 인 홍콩은 무관세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90%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10%그 딱지만 홍콩에서 붙여서 미국으로 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중국제 제품을 취급하면은 니네 나라가 내일부터 내야 될 그 관세가 얼마인 줄 아냐.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결국 무릎 꿇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핵무기 이야기도 하고 자체 핵무장도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방위비 인상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테니까 저 사람이 되면 우리하고 나쁘다. 근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위비는 미군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나 전략 자산이나 제2차 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한반도를 위해서 일본이나 괌이나 이런 데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안 따지는 거예요. 미국이 방위비 협조는 한국에 체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물값, 수도값, 기름값, 밥 먹는 거. 체제비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 돈이 주한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속들의 월급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미국 측에다 주면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월급 받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너무 그동안에 특히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이 군사비, 방위비 부담금 조약할 때 미군들에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화나게 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100억을 달라. 미국이 100억 200억인데 한국이 100억 내고 우리가 100억 내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리가 999억 9천만 원은 주는데 100억은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니고시에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올려가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언론이 이런 거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미국이 강력하게 뭐 이런 거 요구한다. 이런데 근데 이 미국의 그 부정선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부정선거 넘버원이 이게 부정선거는 항상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부정선거 넘버원은 1960년도에 있었던 닉슨과 케네디 선거가 미국의 부정선거 넘버원이에요. 이 케네디는 그 아이리시계 이민자의 아들로 귀공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조세프 케네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스턴에서 철강 회사의 베들레헴 스틸이라는 데 공장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오너가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공장 운영하는 걸 잘 배워가지고 헐리우드가 무명 영화 시대에서 무성 영화 시대에서 유성 영화 시대로 옮겨갈 때 헐리우드에서 막 여러 영화사가 막 이렇게 될 때 거기에 이 제철 공장 운영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MBA 같은 그런 걸 터득을 해서 헐리우드로 갔어요. 이제 제철 공장 안 하고 거기서 이 영화사들을 막 이렇게 규합을 하고 M&A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진짜 돈은 이제 술 장사를 해서 벌었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하고 영국에 가서 스카치 위스키 미국 전 판매권을 사다가 큰 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텍사스하고 시카고에서 그러니까 일리노이스주죠. 여기가 일리노이스는 케네디 아버지가 큰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예요. 그래서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스주의 선거인단 표가 텍사스는 아주 큽니다. 캘리포니아가 제일 크고 일리노이스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댈러스하고 시카고에서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근소한 차로 케네디가 이긴 걸로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미국 언론은 별로 그렇게 발표를 안 해서 묻혀지는 거죠. 그 다음이 2020 이제 이 바이든 대 트럼프 선거가 두 번째예요. 똑같이 민주당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이제 된 건데 한국도 이 총선도 겪었고 이상한 숫자가 많죠.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 그 마이클 심 박사님 발제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케네디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부정선거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고 우리나라도 4.15 총선이나 4.10 선거로 위기에 처했는데 오늘 우리 마이클 심 박사님 말씀을 주제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토론자 되시는 분들이 이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분은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숙희 박사님한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트럼프 바라고 하거든요. 저는 바라는 거는 영어로 프릭이라 그래요. 프릭.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 뭐 정치가 바에 대해서 저는 누구 바가 없는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제가 트럼프 바가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왔는데요. 이게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해 가지고 탄핵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뭐 잘못을 떠나서 한 여성에 대해서 저질러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가 분개를 해서 애국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 지금까지 관련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2017년 2월에 제일 먼저 낸 행정명령이 13912라 해가지고 인신매매 있잖아요. 이 미성년 여성들 인신매매, 마약 이게 대한 행정명령을 2개를 내리고 스테이트먼트를 8개를 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걸리던 사람들이 주로 민주당 사람들, 물론 공화당 사람들도 있죠.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걸려들어가지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다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19년 9월에 13848 유명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행정명령은 뭐냐면 차이나가 아까 우리 마이클 심 박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닉슨 독트린으로 해가지고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 완전히 엔게이지먼트 정책을 쓰면서 차이나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도 차이나가 얼마나 호주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개입, 뭐 경제 개입, 모든 개입을 다 했는데 호주에 있는 팔리먼트 여기도 다 이렇게 침입을 하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한국은 안 하겠느냐? 충분히 하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 12월에 호주의 왕리라는 중국 차이나 간첩이 폭로를 했어요. 호주 연방 우리로 말하자면 국정원에다가 내가 지금 옛날에 중공 무슨 안전 거기 있었는데 홍콩 시위를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홍콩 시위 때 점원을 하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잡혀갔잖아요. 그걸 다 자기가 주도한 거고 그다음에 대만 선거도 자기가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권이 임미경이라고 한국 여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한국 여권으로 그 사람이 호주 중국 스파이가 호주에다가 폭로해가지고 그래서 모리슨 정부가 트럼프 정부하고 합해가지고 이 대중국 강화 정책을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2018년 같은 9월에 윌리엄 이름 뭐지? 덩징웨이라는 사람이 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8,000개 이 서류를 갖고 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대중국 정책을 강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선거 개입
그다음에 이 인권 이런 거에 의해서 저는 트럼프가 그걸 막으려고 이런 행정명을 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이제 정치가들 부패한 정치가들이 지금 잡혀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쟁광도 아니고 오히려 전쟁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이제 정치가로서 이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선거 부정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제 취지하에서 제가 이런 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호주에서 질문은 열심히 뒤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토론자들 자리해 주셔야 되는데 좀 올라와 주십시오. 예, 오늘 토론자로 지정되신 분 마이클 신 박사님 호명해 주시죠. 네, 신현웅 총재님, 유장용 박사님, 권주혁 박사님 아직 안 올라오셨습니다. 신인웅 총재님은 좀 늦게 오신다 했고 유상혁 박사님은 잠깐 나갔다 오신다 했는데 아직 들어오시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질문 받고 넘어가시죠. 김정현 김정현 대표님. 김정현. 안 오셨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김정현 대표님 김정년 토론하십니다. 대표님께서 또 토론 패널로 참여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월간조선 마이크. 활동을 하면서 트럼프 관련 기사를 좀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정세나 이 뭐 트럼피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MBC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으로 있다가 정년 퇴직을 한 이수님입니다. 오늘 마이클 심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데 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역사라든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질문이 하나, 그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도와주면 우방이 된다 이래서 도와줬더니 일본과 이제 독일이 굉장히 미국한테 큰 우방이 됐다고 말씀을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등소평에서 개혁개방이 있지만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 계속 도와주다가 제가 그때 저도 이제 중국학 박사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2000년 2020년도쯤인가 그때 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그때 닉슨 그 도서실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중국이 이제 중국의 간첩들이 많고 이렇게 간첩 활동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을 도와주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자유주의 국가들을 다 장악해버리겠다 이런 굉장히 위협적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트럼프 시절이었는데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미국이 근데 공산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런 것 정도는 미국이 그 구분을 했을 텐데 아예 도와주면 우방이 된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도와주면 우방이 된다고 그렇게 미국에서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선 의사 진행 발언으로요. 지금 시간이 이제 제1 세션은 시간이 끝났습니다. 4시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아주 짧게 해주시고요. 답변도 좀 요약해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마이클 심 박사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마이클 심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다머넌스 팔러시는 공산주의 국가도
자유민주 체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나 중공, 북한, 쿠바까지도 결국은 이 미국과 똑같은 자유민주 체제의 정권으로 바꾸는 게 미국의 궁극적인 다만한 팔러시였어요. 실패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예, 질문 저, 하나만 더 갖고 신 끝내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개 있어요. 예. 저 짧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미국 시스템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이게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이 자체 교정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원래부터 미국 시스템이 그런 게 없는 겁니까?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질문이 너무 커서 제가 그러니까 선거 문제도 그렇고 하고 지역마다 그 DA 그 선거 선출하잖아요. 그걸 갖다 조지 소로스니 뭐 빌 게이츠니 이런 애들이 돈으로 매기면서 장난질 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교정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확실하게 이해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한국 그 선거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서 그 미국의 선거 주체는 최고법으로 따지면 주헌법이에요. 주헌법. 미국의 연방법이 아닙니다. 예, 미국의 선거 주체는 주예요. 그래서 한 주를 나라로 봐야 되고 그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진 결과를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오클라호마라든가 텍사스라는 나라가 발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다, 캘리포니아다. 거기서 무슨 짓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표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거를 했는데 그거를 일본이나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무슨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미국 선거 시스템은 주에서 해서 주가 발표하면 끝입니다. 예, 그게 이제 원래 있었던 문제고요. 조지 소로스가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판사, 검사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대부분 판검사는 정치인입니다. 한국과 같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검사되고 선거에 출마해서 판사되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판사가 정치인이 아니고 한국처럼 국가가 임명하는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가 아니고 검사가 딱 세 주밖에 없어요. 알래스카하고 뉴저지주하고 커네티컷주. 나머지 47개 주는 검사가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 출마하듯이 출마해서 검사가 되는 거예요. 일반 검사 말고 검사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검사 출마하는데 돈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검사 되면은 자기 편 재판할 때 공화당은 다 유죄, 민주당은 다 무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요 질문 마지막입니다. 예. 두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를 가정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정선거, 지난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문제를 다시 규명을 하고자 할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팔러시인데 김정은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선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이고 미국이 전 세계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리더로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북한 문제인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분들이 대부분 지금 질문의 취지와 같은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부분 걱정하는 게 방위비 분담금 부분에서 마찰이 있고 그 결과 트럼프의 성격이나 이런 것상 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토릭이고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대통령이 혼자서 철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한에 미군 부대가 들어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반도는 우리 그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똑해지고 힘을 합치면 국제 정서를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영향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1970년대에 카터 대통령이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할 듯 말 듯 하다가 대통령의 의지가 진짜 철수가 되니까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말렸는지는 아세요? 예? 중공이 말렸습니다. 중공이 비밀리에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제발 주한미군 좀 철수하지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군이 있어야지만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게 중공이 미국의 카터가 진짜 철수하려고 그러니까 붙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에 미군 부대가 들어간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군 부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닙니다. 땅 면적이. 쿠바예요, 쿠바. 여러분들 큐바에 미군 부대가 있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관타나모, 그죠? 예. 평양에 김정은이하고 얘기되면 미군 부대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연구하는 연구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슈퍼 파워가 그냥 중간 골목대장 파워인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다른 거예요.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마무리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1세션에서 마이클 신 박사님 그리고 우리 신숙기 박사님 또 김정현 대표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이 결론이 딥스테이트와 부정선거 카르텔 이것을 강력히 처분하고 호소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부정선거 카르텔은 중공이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 공조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처한 이 위기, 부정선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 포럼의 목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11월 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부정선거 카르텔을 쳐부수는 그날을 그 감격을 우리가 느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